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벤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전문가 네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조대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강현재 국민의당 선대위 TV토론단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재판 얘기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술주소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좀 더 뭐랄까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의 자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어떤 관계냐. 예. 도대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보통의 어떤 아는 사이인지 아니면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제 경제적 공동체인지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증거를 보면 최순 씨가 시내 모 백화점에서 뭐 대통령의 잠옷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운전기사를 통해서 청와대에 이제 들여보내주고 예.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그 봉투에다가 또 문서를 갖다가 이제 최순 씨가 전달해주고 무언가를 가지고 그렇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최순 씨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일상사를 거의 다 챙긴 것이 아닌가. 거의 뭐 가족같이. 예. 또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중요한 문건들을 최순실한테 수시로 들려보내면서 최순실의 판단이나 또 최순실의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즉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두 사람과의 관계에는 뭔가 하나의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다. 이런 예. 것들이 특검이 어떤 전반적인 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 진술조서를 일단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삼성동 자택이 있었고 의상비 얘기 나오다가 박 전 대통령의 잠옷이나 주스를 이 운전기사의 말대로면 최 씨의 신용카드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 그러니까 말은 좀 바꿨지만 어쨌든 그 용어를 계속 쓴다면 그것을 특검이 이제는 하나씩 입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재판 과정 속에서 특검이 입증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씩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최순실이 챙겨줬다.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도와줬다라고 박 대통령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사로운 일을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어떻게 지불했냐는 거예요. 돈을. 박 대통령이 지불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최 씨의 개인 그 신용카드라든지 혹은 얀슨이라고 해서 최 씨가 만든 회사의 법인카드로 썼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모든 사사로운 생활용품들을 최 씨가 지불을 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특검은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그래서 이 신용카드가 얀슨이라는 법인카드, 그 다음에 최순실의 개인카드, 이 점을 지금 재판에서 보여준 거죠. 이런 물건들을 산 돈이 박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냐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검찰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특검은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부도 경제 공동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이것 봐라 이렇게 사소하고 중요한 부분 모두 같이 지급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공유를 했다면 다른 부분은 이미 더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방증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강 변호사님 이런 것들이 재판부가 보기에 경제 공동체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볼 정황이 되는 겁니까? 그 뇌물죄의 유죄 판결을 명확하게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려면 뭐 사소한 모든 것들을 챙겨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거는 최순실 씨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의 비서 집사 가족보다 더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밝혀진 것 같고요. 거기서 플러스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뇌물까지 성립한다라고 보려면은 결국은 돈 관계입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돈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두 사람이 완전히 그 하나의 통일된 수입과 지출을 썼던 관계 이렇게까지 이제 증명이 돼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제3자가 받은 것인데 이것이 제3자가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라고까지 하는 논리는 사실
법리적으로 뭐 판결상 잘 있어왔던 뇌물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에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좀 동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되는 부분이 최순실 씨 운전기사가 들어간 다음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게 그렇죠. 만약에 지금 특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문서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이제 왜 이 민정수석 문건이라고 추정을 하냐 하면 예. 이제 한 번에 이게 자주 이제 왔다 갔다 이 봉투가 오니까 근데 이제 이 봉투가 집에 가지고 오면 최순실 씨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장시호 씨가 이제 몇 수차례 목격을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저게 뭐가 들었을까 이제 궁금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최순실 씨가 없는 사이에 몰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이제 봉투를 뜯어봤다네요. 그래서 예. 뜯어와서 서류를 봤더니만은 민정수석실의 이름이 찍힌 문서가 있었다는 거죠. 장시호 씨가 몰래 봤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인사와 관련된 문건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문을 검증 관련된 문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주로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민정수석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내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또 민정수석실 문건이 왜 최순실에 가 있을까?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즉 뭐냐면 인사검증 단계에서 최순실한테 문건을 보냄으로 해서 최순실이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이 가겠구나 아니면 이 자리에 이 사람을 보내라라든지 그런 식의 정보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이제 롯데 같은 경우 이 SK 롯데 같은 경우에 예. 돈을 70억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롯데가 이제 압수수색 하기 이제 바로 이제 직전에 돌려줬거든요. 예. 그러면 이 중요한 어떤 검찰 관련된 정보를 혹시나 최순실 씨가 수시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가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았냐? 바로 이런 문건 교환. 지금 보면 정호성 비서관이 교환한 문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문건을 교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호성 네. 비서관이 교환한 문건은 이제 그건 지금 기소가 돼서 몇 건 돼서 돼 있지 아, 않습니까? 그러네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낸 문건이 그렇죠.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냐면 이건 또 다른 이제 어떤 문건이라고 보여진다라면 그러면 최순실 씨가 수시로 청와대 내부 자료들을 이제 쭉 받고 또 하나는 최순실이 예. 매주 일요일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있는 그 이제 관저에서 거기서 뭔가 이 3인방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는 거 회의했다는 아니겠어요? 얘기도 있었고. 자, 그러면 최순실도 그 회의를 하려면 청와대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좀 꿰뚫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문건을 통해서 청와대 전체 움직임들을 최순실이 상당히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특검에 볼 때는 결국 예. 최순실이 전체 국정농단 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락 없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왜 민정수석의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라면 우병우 수석이 과연 몰랐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심들을 더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진술조서에 보면은 일주일에 2, 3회 가량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그 양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최순실의 어떤 증언 중, 그러니까 예. 최순실의 증언이 아니라 최순실을 언제나 옆에서 보좌했던 운전수라든지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최순실이 언제나 좀 짜증을 부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국정을 막 그렇죠. 챙기는데 예. 내가 이렇게 왜 자꾸 부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바로 이 문건들, 지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 3회 정도의 에 걸쳐서 계속 문건들이 왔다면 예. 그 문건이 첫 번째 우리가 의심이 드는 거는 자신의 민원과 관련된 문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어떤 그런 그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 일을 공무원들과 통해서 하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안 됐을 경우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채찍 이런 것들을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정황이 몇 군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예. 문화부 관계, 예. 문화부 뭐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보고 문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처리됐나 같은 예. 이를테면 자신의 어떤 그런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민정수석실과의 관계 또는 보고 문건 이런 것들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자문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뭘 하는데 외교적인 또 다른 안보적인 것 또는 뭐 다른 인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네.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준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근거는 통화에서 나오죠. 그런데 통화 내용만 갖고서는 사실은 전체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2, 3회에 걸쳐서 그렇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굉장히 많은 국정의
관여를 했을 것이다. 예.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그럴 정도로 아주 뿌리 깊게 사실은 최순실에 관련돼 있었다는 거죠. 이 문건 쇼핑백들도 스테이플러로 박음질을 한 다음에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준 사람도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일단 다른 사람이 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그 준비를 예. 많이 한 것 같고요. 관련돼서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호성 비서관이 이게 전달한 문건과는 별개로 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야 될 서류가 있었다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어쨌든 최순실 씨가 뭐 태블릿 PC를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문건을 직접 보기 위한 요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이 문건이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건 유출 혐의도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복원이 되고 기록이 남고 하기 때문에 예. 그냥 현실 그 오프라인 상으로 서류 자체를 가져가서 보여주고 그 서류를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방식을 취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서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안에 있는 지금 이영선 경호관이나 윤전추 행정관만을 통해서 직접 전달한 걸 보면은 아주 중요한 문서들일 것 같고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굉장히 집중해 왔고 뇌물죄가 유죄가 돼야만이 죄가 있고 그렇죠. 뇌물죄가 무죄가 예.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이제 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왔는데 예. 사실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상당히 크고 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만 봐서는 그냥 한두 번 정도 정보가 누설되거나 문건이 나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1급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무겁게 또 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집 얘기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으로 좀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주민들은 어떤 얘기들을 또 하는지도 좀 상당히 궁금한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도시 같질 않잖아요. 그런 대신에 또 그래도 서초구예요. 도시예요. 그러니까 시골 반, 서울 반. 지금 여기가 한 1,700, 1,800선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뉴스에는 뭐 3천만 원이 넘게 지금 해서 사왔다고 하니까 땅값이 같이 가버리는 거야. 박 전 대통령이 자택을 옮기면서 뭐 다양한 궁금증 등이 나오는데 일단 사고 판 사람이 누구냐? 일단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옮기는 문제는 좀 오래전부터 고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이 사저를 옮기기 위한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옛날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예.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대통령의 집터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청와대의 반응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삼성동 간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삼성동에 보니까 거의 폐가처럼 방치를 해놨어요.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들어갈 때 보니까. 예. 가구도 다 빼버리고 보일러도 가동이 안 되고 아무도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정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원래 그냥 스케줄대로 하면 사실 이제 삼성동 말고 다른 주택으로 갔어야 됐는데 갑작스럽게 탄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삼성동을 가서 응급하게 좀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애초부터 이제 옮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있었다는 그 전에 소문이 뭐냐면 예. 이제 경기도 파주라든지 뭐 이런 몇몇 곳에 대통령의 이제 거주 공간을 좀 알아보고 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주 공간이란 게 대통령 본인만 살 곳이 아니고 경호실에서 주택을 또 하나의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채를 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 또 대통령이 또 서울을 멀리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앞으로 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나 또 생활도 한다 하면 이제 서울 인근이어야 될 텐데 서울 중심가에는 너무 비싸고 또 이렇게 두 채를 하기에는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조금 서울에 벗어난 곳, 이제 그런 찾다 보니까 이제 내곡동이라는 데가 사실은 서초구에 있지만 이게 성남하고 인접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한적한 데입니다. 예. 저기 가보시면 내곡동 유명한 게 바로 이제 국가정보원이 저기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또 아시겠지만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내곡동 사저 그 특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식당 하는 건물을 이제 사저를 했는데 그게 또 땅 문제가 논란이 돼서 특검까지 했는데 바로 그 땅에서 한 500m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 그리고 저 집 자체가 보면 지금 신소미 씨라고 미스 워싱턴 출신의 이제 여자 배우가 살던 집인데 예. 저 집과 저 뒷집 이게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저 뒷집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호실적으로 쓰기로 이제 아마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집을 이제 선택을 해서 계약을 했고 이 삼성동 집은 이제 그 마리오 아울렛이라고 하는 이 구로동에 가면은 아주 큰 저희 아울렛이 아실 있습니다. 거예요. 많이들. 거기에 이제 홍 회장이라는 그분이 직접 67억 원을 주고 현금으로 주고 이게 뭐 돈 한 푼도 은행 빚을 안 냈대요. 현금으로 67억. 바로 현금으로 67억을 주고 사고 이쪽 집은 28억 원에 사고. 그러니까 차익이 한 40억 원 정도 남죠. 그런 거지. 그건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용도로 이제 쓰시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홍 회장이 뭐 저희 MBN 뭐 뉴스를 보면은 그냥 시세보다 낮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샀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구설에 조금 이렇게 이 오르냐면 이거죠. 그 전력에 지난번에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의 허브 빌리지라는 그 농원을 그러니까 왜 그 재산을 압수할 때 검찰이 이거를 매물로 내놨거든요. 그 매물을 덥석하고 또 사신 거예요. 그러면 겹쳐지잖아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런 재산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매물로 나왔을 때 사나.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대통령의 어떤 그 살았던 집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뭐 자리, 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상서로운 곳이다. 뭐 삼성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된 자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의 어떤 아주 좋은 자리다라고 이 매입을 권하는 부동산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내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곡동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벌써 또 거기에 찜을 해놨었잖아요. 지금 아직 부지만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또다시 지금 이 일가에서는 내곡동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가려고 하나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게 뭐 물론 이제 홍선영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인맥이 두텁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정관재계의 인맥도 두껍고 해서 뭐 박진만 회장하고의 뭐 인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홍 회장을 잘 아는 지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뭐 가깝게 뭐 직접적인 인맥은 없고 실제로 홍 회장이 그런 식의 그 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개념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근데 이게 상업단지로 변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 뒤가 바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투자를 했다기보단 이게 대통령이 나온 자리니까 그래도 주택으로 있어도 나중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 연관성은 뭐냐면 이 홍성열 회장이 이제 그 서강대학교에 그 AMP나 최고위 과정을 다녔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명예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졸업하신 서강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제가 총동문회 할 때도 이제 가보면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 오신 행사에서 이제 그 명예 박사학위 뭐 받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연관성에 대해서 좀 찾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은 아마 박지만 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뚜렷한 어떤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좀 찾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동 자택이 특검이 아까 저희가 앞서 지적한 경제공동체 이익공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초창기 박 전 대통령이 이 집에 삼성동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러 번 이사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삼성동 집에서 한 20년 넘게 있었는데 그 집을 사고 그 뒤로 이제 바로 근접한 시간에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집을 살 때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최순실 씨에 관련된 사람들이 돈이라든지 이런 금원들을 마련해서 이 집을 사준 거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구매하는 정황을 봤을 때도 오히려 집주인이 그 사람인들, 최순실 씨에 관련된 사람들인 것처럼 계약을 주도하고 대금을 납부한 정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재판부도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당신 집도 아니고 대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이렇게 마련하고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질문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판돈 차익이 한 30억 넘게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박 전 대통령 뭐 계좌나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럼요.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돈이 그럼 들어가야 특검에 되죠. 그 논리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저 삼성동 주택이 지금 시점에서 팔리고 또 팔린 돈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다른 사람을 지정했을 수도 있죠. 그 계좌로 돈을 달라. 그거는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재판에서 애초에 삼성동 저택을 구입할 때 과정에 누가 개입했느냐 그런 문제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이제 차후적으로 이 주택을 매매하게 된 과정인 것이고 어차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삼성동 주택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이런 큰 주택을 사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최순실이란 사람 또는 최순실 씨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개입했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것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정말 경제 공동체로 이뤄왔다라는 것을 이제 검찰 입장에서 최대한 입증하기 위한 정황적 자료와 증거에 불과한 거죠. 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게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고요. 당연히 지금 이 정황상으로 특검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경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최순실 씨나 최순실 씨 일가가 집을 매매할 때 매수할 때 관련된 자금도 다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 아니면 최소한 최순실 씨 일가의 차명 재산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이 그 명의로 돼 있는데 그 판매한 매각 대금을 딴 데로 또 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그렇게 재판부가 관련된 그 현재적인 상황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아주 차익의 현금이 굉장히 뭐 많이 주게 됐는데 박 전 대통령 이 돈 혹시 변호사 수임에 사용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지금 아마 일부는 쓰이겠죠. 근데 이제 사실 변호사 비용을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반 재벌 회장이라든지 재벌 회장들 같은 급 같은 경우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 정도 쓰지만 근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제 최명선 변호사 두 사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존 변호사들 다 이제 해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 법정 다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요, 솔직히.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 재벌 회장 같이 빨리 이제 나와서 뭔가 이제 하겠다 한다면 법정 다툼을 좀 해서 어차피 좀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어차피 박 전 대통령 생각에서는 이거는 법정 다툼의 의미보다는 나중에 결국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결국 이제 사면 문제 때문에 본인은 그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그렇게 심하게 다투어봤자 어차피 형이 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사면돼서 나오면 이제 그만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대부분의 자금은 이제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이후의 생활에 쓰기 위한. 지금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재산이 현금 10억 정도 있는 거하고 이 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제외되잖아요. 연금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런 비서관도 지원도 안 되고 정말 박 전 대통령 온전히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 자체, 예를 들어서 비서도 좀 있어야 될 거고, 좀 집안 일을 돌보시는 분도 있어야 될 거고,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이제 자기 돈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필요한 돈 자체가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일찌감치 집을 팔고 그런 자금을 좀 마련해 놓고 제가 볼 때 이걸 전적으로 변호사 비용 때문에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다 날려버리면 나중에 어떤 게 생활하고 물론 동생한테 그럼 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실제 거물 변호사라고 하는 분들의 수임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거물 변호사, 정관 변호사라고 해서 그냥 비싼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되게 중대합니다. 변호사가 접견도 많이 가야 되고 접견에 관련된 부분도 통보를 해봐야 되고 사실상 공판 준비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노력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 로펌에 이 사건을 맡겼을 때 5명도 변호사가 배당되더라도 모자란 사건입니다. 기록만 하더라도 수만 페이지가 되는 데다가 또 결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판이 시작되면 증거에 관련된 조사만으로도 재판만으로도 되게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저는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물론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량감 있는 아주 법원장급의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곤란함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과정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재판에서 다툴 때 어쨌든 법원장이 있다고 해서 유리한 판결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2명 갖고는 이 재판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변호인 문제가 좀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큰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뭐 거물급 변호사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예.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기업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좀 좋아하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그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그 자체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맡으면서 중요한 건 또 수임료는 얼마냐겠죠. 예.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수백억 대의 자산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수임료 부분도 좀 약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선뜻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 봤을 때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뭐 이렇게 거액의 수임료가 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 사건. 네. 그러다 보니 좀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쉽게 이렇게 선임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날짜가 준비 중 공판기 정해졌죠. 그렇죠. 이제 예. 5월 초로 정해져 있는데 그 예상보다는 되게 빨리 잡힌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됩니다. 대선 이후에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기소된 뒤에 뭐 정상적인 비슷한 시기에 잡힌 거여서 뭐 그런 정치적인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기록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거면 준비 기일 전까지는 입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한 다음에 이번 주 안으로는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진술조서를 보면은 글쎄요. 최순실 씨 사건이 커지면서 박 전 대통령하고 뭐 차명편 통화 뭐 이런 것들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그러니까 이 관련성, 이 그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결정적인 어떤 관계 이거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밝혀냈느냐 예.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재판 과정을 봤더니 지난번 CCTV가 결정적인 어떤 또 단서가 됐던 것 같아요. CCTV에서 왜 이 옷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디자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추적을 한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추적했더니 이 사람이 특정 기간 동안 또 했던 전화번호를 또다시 이제 그 추적을 하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추정하냐면 최순실의 핸드폰 번호를 추정해내요. 왜냐하면 이게 좁혀지니까 늘 찾아오고 늘 만들고 했던 것을 답을 하고 하는 그런 횟수를 보면 이 사람이 최순실이 것이다라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그 번호에서 또다시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유출을 해봤더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독일에 가기 직전에 통화한다거나 혹은 최순실과의 통화가 결정적으로 이 부회장 독대 전, 독대 후 이렇게 집중되는 것들을 번호를 발견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독대와 관련해서 최순실과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또 독대 후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후 사후에 또 그 문제를 상의했다라는 증거로 차명폰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그것들을 하나씩 밝혀낸 거죠. 그래가지고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 통화 횟수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연결을 시킨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바로 최순실과 연관이 있었고 바로 최순실과 상의한 내역이 이렇게 상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특검에서 지금 입증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귀국을 종용하고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도 통화 횟수가 많다는 건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보니까 그 통화 내용이 작년 4월 달부터 거의 한 1,100차례 이렇게 되면 하루 한 3통 이상 그렇죠. 전화를 이제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 최순실이가 이제 독일로 간 다음에는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통화 이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장시호가 이제 그 최순실이가 좀 뭐 죽고 싶다. 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엄마한테 이모가 죽을 것 같다. 그럼 빨리 대통령하고 연락을 해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좀 그 어떤 이 메시지 좀 전달해 달라. 그래서 최순덕 씨가 그 대포폰을 차명폰을 통해서 윤전추 행정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윤전추 행정관이 이제 나중에 20분 뒤에 이제 대통령을 바꿔주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동생을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빨리 들어오라 그래라. 그 이야기 전달하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황을 보면 아마 최순실이 이제 독일로 떠나기 전에는 대통령하고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하는데 독일로 간 다음에는 이게 이제 국제 통화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전화 추적될 것을 우려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게 차명폰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건지 통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드러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최순득 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전달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순실이가 갑자기 들어온 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루 있다가 이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자, 그런 걸로 보면 당시 아마 대통령이 왜 최순실을 들어오라고 했을까? 지금 보면 나중에 최순실이가 일찍 들어온 걸 굉장히 후회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보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수습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태 자체가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있고 또 검찰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조정만 하면 크게는 뭐 번질거지 않은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부터 뭐 오만 기사들이 다 터지고 하니까 결국 수습을 못했지 않습니까? 즉 우병우 당시에 보면 최순실씨가 원래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연행이 됩니다, 사실은 공항에서. 근데 최순실이 31시간 동안 연행이 안 되고 밖에서 돈에서 은행에서 나가서 돈도 됐죠, 다 뺐죠. 뭐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결국 이게 청와대 입김이 살아 있었다. 즉 우병우 수석이 모든 것들을 좀 디자인한 거 아닌가.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런 위력을 상실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들어와라, 해결을 하려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이제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거라고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때 이제 뭐 담화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입장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는 관련이 없고 최순실 씨에 관련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박 전 대통령은 두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로 지금처럼 몰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관련된 부분으로 떠넘기고 이렇게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 됐을 수도 있고요. 같이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리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이 같은 결과 두 가지 결과를 이뤄내려면 최순실 씨가 들어와야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목적을 정확히 추단할 수 없지만 최순실 씨를 들어와서 어쨌든 정리를 하려고 있었던 목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글쎄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이거 뭐 의지를 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당시 최순실 씨가 입국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모든 것이 이제 갈라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입국을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체포도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지금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옆에 있던 측근들은 최순실이 문제다. 최순실이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의견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최순실 씨가 본인만 독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몰래 아주 뭐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일을 벌려놓은 것이 아니라 막상 와서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너무나 많이 관련을 있었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지위도 없는 민관인가 너무나 저렇게 깊이 모든 것을 통하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서에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 그때 당시에는 좀 없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힘들지만 최순실 씨를 결국에는 쳐내야 된다, 떼어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아마 좀 진언을 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아마 당시에 참모들도 이 사건의 전체를 다 모르겠죠. 그랬겠죠. 대부분 보면 아마 이제 최순실 씨가 아마 주변에서 비선 실세로서 본인이 좀 이권을 챙긴 이 정도의 사건 정도로 이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최순실 씨만 적당하게 들어와서 빨리 처리하고 대통령 사과하면 대충 이제 이 사건 자체는 해결될 것이다. 아마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여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점점 이 문제의 어떤 정말 이 주범 자체는 바로 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막 확인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이게 확인돼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무너져 버렸던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그것을 한 것 자체가 이게 위법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냥 좀 그 부탁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항상 민원 들어주라 그래서 들어줬는데 이게 무슨 법적으로 위반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아마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 그냥 그 민원으로 처리한 거야 이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법률가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재경 당시 민정수석이 처음에 있다가 이제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최재경 민정수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보니까 상황 자체를 보니까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의 상황인 거고 또 대통령이 자기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듣질 않으니까 아마 지금도 이제 변호사를 안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유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있으면서 모든 걸 장악을 하면서 본인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만 찾느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즉 유영하 변호사는 이거 대통령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대통령 괜찮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맞아. 저 사람 이야기가 맞아. 근데 나한테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이제 변호사를 또 다 잘라내고 하는 것도 보면 결국 대통령은 자신이 한 행위가 지금도 이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좀 짚어볼게요. 최순실 씨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제 뭐 관련돼서 최순실 씨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지금 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최순실 씨를 외치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믿는 법조인은 뭐 타당하다고 하는 법조인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을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지금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사에 관련돼서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제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해당 재판부는 기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위헌법률 심사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기각이 되니까 위헌법률 그 헌법소원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는 의뢰인이 너무 강하게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님도 법을 공부하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지금 중견 변호사이신데 변호사로서 판단했을 때는 그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려운 그런 소송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송민선 전 장관의 회고록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을요 먼저 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 책이 이 근본적으로 오류다, 틀렸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관계 기초에서 썼다는 것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색깔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부품 공작 사건 제2의 그 NLL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 저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부품 공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먼저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7년도로 좀 시계를 옮겨보면 2007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이제 말기입니다. 근데 말기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당시에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 14 공동선언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14 남북 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에 비해서 남북 간의 구체적인 사업 자체, 그거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우리 쪽에서 북한의 여러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왜 정권 말기에 이런 중대한 큰 사업들을 합의하냐,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정권 말기에 그래도 남북 관계의 어떤 이 실적을 쌓아야 된다. 이런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14선언 있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유엔에서 항상 보면 매년 이제 유엔에서 그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상정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항상 이제 주목을 하고 이제 개선을 추진하는 그 상황인데 우리가 그동안 찬성을 해왔어요. 근데 남북 관계가 또 좋을 때는 우리가 뭐 기권을 한다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바로 그 한 달여 뒤에 이제 있었던 그 유엔 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찬성을 할지 반대를 기권을 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11월 16일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북한의 총리가 남한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그때 의견이 갈린 거죠. 즉 외교 쪽을 담당하고 있는 저 송민순 장관은 이거는 국제사회의 전체 흐름과 우리 같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북한도 이걸 찬성할 경우에 크게 뭐 반발할 것 같지는 않더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남북 관계가 파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의견이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그 회의에서 우리가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다.
결정해놔놓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진행했다는 것이고 예. 송민순 장관 입장은 아니다.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게 논란이 붙어서 18일 한 번 더 그럼 당신들 회의해보라고 18일 한 번 더 회의를 했다. 예.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럼 우리가 북한에 한번 물어보자. 이거를 의견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북한 측에서 반대해서 결국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권을 하게 됐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 쪽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냥 북한 쪽의 어떤 의견 자체를 그냥 우리가 한번 탐문해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 결정도 두 사람의 의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내용부터 한번 보면은 그 기권 결정을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미 다 해놓고 뭔가 다른 이유, 뭐 송민순 장관의 체면을 살려준다더니 그런 이유 때문에 논의를 이어갔다는 네, 그렇죠. 얘기인 거죠. 일단 송민순 장관이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다 빼놓고 보면 예. 일단 본인의 확신이 너무 차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전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100% 맞는데 이에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너네들이 잘못된 거야. 이거를 대전제로 깔아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사안에 관련돼서는 반대되는 입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민순 장관의 입장이 있고 예. 그리고 소수인 송민순 장관 말고 대다수의 그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송민순 장관의 기억과 반대되는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수의 기억과 소수의 기억이 객관식 사실에 있어서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다수의 기억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엔 인권 결의안에 관련돼서 그 의사결정을 북한에 물어보면 그 답을 굳이 물어봐야 할까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이 관련된 생각이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맞을 수 있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실이나 의사하고는 명백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대목을 잠깐만 좀 몇 가지만 좀 조대진 변호사님 말씀에 좀 보완을 하면, 지금 이 다수가 같은 기억을 갖고 있고, 지금 그 송민순 장관만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건 수정이 좀 돼야 됩니다. 예. 자, 서별관 회의의 멤버들을 한번 볼게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광복 국정원장, 문재인 비서실장, 그 다음에 김장수 국방장관은 그때 참석 안 했죠. 서병환 회의에. 그다음에 백종철 안보실장 이렇게 지금 참석해 있어요. 당시에 이 논란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진보 언론의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시 5인 서별관 5인 회의에 있었는데 영화 라쇼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건데 5명의 사람이 있는 그 기억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따로따로 다 그 사람의 시각으로 만든 영화가 라쇼몽입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이 자서전에서 이 얘기가 나온 직후에 4사람의 증언이 약간씩 다 달랐어요. 예. 자, 이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비슷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지금도 다릅니다. 문재인 실장은 기억나지 않는다예요. 예. 백종철 안보실장은 정확하게 그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예. 김장수 국방장관은 18일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16일 건과 관련해서는 역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진보 언론 제목이 왜 라쇼몽이겠습니까? 당장 그때는 전부 다 기억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논의를 거듭하면서 문재인 실장도 사실 말이 좀 바뀌고 있는 게 후보가 당시 실장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나 기억 없습니다예요. 기억 잘 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참석했던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바뀌어요. 예. 세 번째, 서너 번째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 마지막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이 2차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본 건, 예. 북한에 공식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휴민트, 즉, 북한에 있는 우리 쪽 인적 네트워크나 혹은 제3국의 정보를 이 정보를 통해서 활용해가지고. 북한의 입장을 알아본 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역시 지금 김만복 국정원장에 의해서 또 뒤집혀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찬성한 걸로 입장을 해서 북한에 물어봤다. 일부러. 예. 기권한 것처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찬성한 것처럼 물어봐서 그쪽의 입장을 떠봤다. 그랬더니 예. 그쪽 입장이 송민순 장관이 지금 얘기했던데 보여준 그 문서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저는
이것이 사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이 초점에서 문재인 실장의 예. 당시 비서실장의 기억력 그리고 지금의 입장 변화 이것이 저는 지적하고 그 싶어요. 부분을 해명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다. 제가 라는 것이에요. 간단히 이제 조금 저도 다시 정정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 일단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부분 물론 당시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여러 명이고 모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때 주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송민순 장관 그리고 그 외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장관이 그 당시에 주무부 그 부처에 관련된 장이지 않았습니까? 이재정 장관은 정확히 지금 문재인 후보의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김만복 장관에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됐으니까 김만복 원장에 관련된 녹취록의 부분과 이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김만복 원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묻는 것도 내가 통보했고 내가 했다. 그리고 사후 통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스스로 관련된 북한하고 접촉했다는 거는 본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이 말이 있은 걸 전제로 볼 때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다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이 녹취록을 관련해가지고 마치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발표한 김만복 원장의 녹취록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얘기가 맞다는 걸 방증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면요, 여기서 김만복 원장의 그 녹취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랑 같이 한번 좀 들어보고 좀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묻는 것도 통보도 내가 했는데, 문장도 내가 만들었고,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확인 대상이 북한 당국일 경우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국정원의 정보망이라고 둘러댔던 것인데 김 전 원장의 증언으로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찬성 분위기를 한번 던져봤죠. 찬성 분위기를. 기권에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기권하는 건 이미 결정인데 송 장관이 하도 그 짓을 해서 핵도 아닌 얘기 해서 슬쩍 한번 통보를 해봤죠. 북한의 반응을 떠보겠어. 예. 이 내용이 어제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하태경 의원은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딱 저것만 듣기에는 뭐가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고 파악을 하자는 것과 의견을 물어보는 거의 차이는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서 이제 마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한 가지 첫 번째 거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를 보면 방금 CG에서 나온 대로 그 문장 찬성 분위기를 한번 던져봤죠라는 그 CG에서 그 녹취록에서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핵심이 우리가 유엔 인권 결의안에 관련돼서 남한의 입장을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하는데 북한의 의사에 결정된 개입이 효과를 미쳤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권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리고 뒤에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송 장관이 하도 그 짓을 해서 기권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관련해서 이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관련된 의사에 관련된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태경 의원이 녹취록에 관련돼서 자세히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확증해주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만 더요. 자, 변호사님, 내가 이게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기록을 할게요. 기록을 되돌려 볼게요. 당시 자서전 때, 이 자서전에 이 대목이 문제가 됐을 때, 이 당시 참석자 어느 분도 북한에 통보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말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문제됐을 때 왜 문제가 됐냐면 어떻게 우리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 통보하고 물어보고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어느 사람도 북한에 물어보지 않았다. 어떻게 그 중요한 걸 물어봤느냐라고 대답을 해요. 아예 확인 과정 자체를 확인을 안 했다라고 다 부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김정은 국정원장이 말을 지금 바꾼 거예요. 아니다. 내가 통보했다. 더군다나 이건 지금 어떻게 바꾸냐면 당시 논란이 어떻게 됐냐면 기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김만복 국정원장도 그런 거 전혀 없었다. 전부 다 물어보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김만복 국정원장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찬성하는 걸 물어봤다. 기권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찬성하는 걸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입장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송민순 해고록에 관련된 부분이 역사적 사초입니까?
관련돼서 의문을 갖거나 관련된 관계자들이 명확하게 그 의도에 대해서 100% 판단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 쓴 사람에 관련된 입장이 100% 확실해질 때 제대로 된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송민순 장관에 관련된 회고록은 본인의 개혁을 되듬어서 쓴 회고록일 뿐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커지고 대통령 선거가 임박이 되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워딩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에 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오늘 TV 토론회가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럼 강현재 변호사님 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정원의 전통문을 한번 보자.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전통문을 보는 게? 결국 국정원에서는 끝까지 이제 더 말해줄 수 없다라는 네. 입장을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뭐 황교안 국무총리 그 권한 대행이 계시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별 입장이 없는 것 같고 또 선거를 며칠 앞두고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막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한참 지금 얘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아마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본질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송민순 전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고 당시 몇 명이 있었는데 송 장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사자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후보잖아요.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주도했던 비서실장이자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후보입니다. 그럼 결국 문재인 후보가 무슨 말을 했고 당시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 검증 과정에서 얘기를 해왔는지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왜 이런 말을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하고 이런 것을 그냥 직접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설명이 또 부족하거나 거짓말 같은 부분이면은 이제 끊임없이 또 거짓말 비판을 하는 거죠. 뭐 남의 얘기 뭐 할 필요 없이.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까지 몇 달 전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이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꾸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인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 논란 그것이 이제 하나인 거고 또 두 번째의 본질적 문제는 문재인이라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안보관 문제예요. 본질은. 근데 이 문재인 후보께서는 당시에 이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고 또 기권 결정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으니까 정확한 안보관은 안보도 진보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정당이잖아요. 민주당 진보를 대표하는 후보가 나오신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네. 그러면 본인이 자꾸 이제 남들이 자기에게 색깔론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색깔이라는 말이 다르게 얘기하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 안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뜩이나 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우리 한반도가 안보 위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보를 묻는데 안보관을 묻는 것이고 당시에도 북한이 사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정권은 가해자죠.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한 이런 세계적인 유엔 결의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것. 답은 너무나 뻔한 것이고 그것을 존중해서 기권을 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기권이 맞다고 생각해서 했건 그거에 대한 이제 자신의 안보관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맞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그 진성준 민주당 전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렸잖아요. 100번을 양보해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북한 당국에 물어봤다고 치자. 예.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게 민주당의 그 안보 관련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이고 그 예. 민주당의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면 색깔론 얘기하지 말고 자신의 안보 색깔을 밝혀서 그것을 국민께 설득하고 그걸로 표심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본질을 흐리는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반론권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일부 언론에서 보면 주적이라는 논란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을 친구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 MBN에서 나간 CG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을 반드시 적이라고 하고 있고 이 상황도 받아들이고 있고 이 나라를 극히 경계해야 될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도 다르고요. 어느 부처의 장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
숙명을 갖고 있고요. 그거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적이란 개념 자체,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대화시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지, 적이나 경계 안 해야 된다. 우리는 그치, 상대방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다 봐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싸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고 북한 세력에 적극 동조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색깔론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민주당의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면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이런 공방이 NLL 대화로 공방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번 NLL 공방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론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도 보면 결국 이제 서류 공개하자고 그러다가 공개했는데 그 서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공세 자체를 색깔론이다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저희 언론인들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인권법, 북한 인권 결의안 이후에 보면은 사실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통과됐는데 지금 이 북한 인권법 통과된 이후에도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 그 상임위원을 우리한테 다 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법 통과 1년이 되도록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걸로 보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했던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좀 규명의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송민수 장관의 회고록은 이미 지난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때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과 답변, 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거는 색깔론이다, 북풍 공작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지금 송민순 장관이 딴 것도 아니고 그 자료도 지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진본이 아닌지는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본인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다 자료를 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민주당 측에서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검증이 되거든요. 자, 이거를 단순히 색깔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색깔론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종북 좌파다, 친북 좌파다 이렇게 더 씌우는 것도 이거는 색깔론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색깔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대통령 되실 분이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프로세스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볼 때는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좀 집착을 해서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좀 짧게 해볼게요. 송민순 전 장관의 이 발언이 왜 지금 이 논란이 되느냐, 왜 파장이 커지느냐. 그래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건데 그냥 작년에 발간되고 지금 그냥 이슈화 시키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지금 그래서 이게 송민순 장관이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라는 시점이 D-한 20일경 이제 사실은 가장 그 네거티브 공방이 심해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갑자기 사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부 시절에 장관이었던 사람 또 통합민주신당에서 비례대표 4번을 받았던 사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아군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이런 어떤 이 시기에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거를 갖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당시의 당대표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할 때 당대표가 손학규 당대표였어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것을 한 게 아니냐 해서 손학규 전 대표도 지금 이 해명을 내놨고 전혀 연락한 적 없다.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그 당사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견 이런 또 시각도 있어요.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됐을 때 사실 송민순 장관이 이거를 자기가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라 이 책 있지 않습니까? 비난을 움직인다. 그 책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언론사에서 그거를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 책 회고록을. 근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외교적인 그런 그 능력 또는 비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감동받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하필 그 대목이 사실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대통령으로 지금 후보가 돼서 그것이 굉장히 파장이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전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송민순 장관이 이 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막 뭐 문제를 일으키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단언하긴 참 쉽지는 않다. 물론 이제 그 문제가 관련해서 지금 또다시 이 증거를 제시한 시점, 이 시점은 적절했느냐라는 논란은 분명히 있겠죠. 알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 예. 안철수 후보 얘기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부산 지역을 찾았죠. 그 영상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을 적폐라고 말하는 개파 패권주의 정치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상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로 부릅니다. 국민을 적폐로 부르는 세력에게 또다시 나라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게 온갖 중상모략, 흑색 선전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라고 댓글 달고 댓글 부대 동원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1등인데 우리 고향 부울경에서도 좀 압도적으로 지지받아야 제가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민의정당 연정을 하든 협치를 하든 몸통이 아니라 꼬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른 한 손으로는 색깔론으로 보수표를 받으려고 하는 후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대도 안 갔던 사람들이 특전사 출신 전문진에게 안보 얘기 꺼내주다 마라. 글쎄요, 이번 대선에서는 여론조사 1, 2위 후보 모두 부산 출신임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글쎄, 강 변호사님, 안철수 후보가 PK 지역에서 당연히 큰 의미가 있는 지역 아닌가요? 호남도 뭐 물론 그렇겠지만. 물론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는 전국에서 표를 많이 받아야 예. 1등을 하고 대통령이 되는 선거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 지금 뭐 1위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이제 안철수 후보가 쫓아가고 있는 거고, 또 부산은 문재인 후보는 부산 출생은 아니시죠. 예. 엄밀히 말하면 부산 출생까지인 거는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이제 좀 성과를 내겠다는 거고, 또 TK 같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또 의외로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많은 그 표심을 주시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좀 신경을 써서 예. 표를 많이 받으려고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아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연정을 하든 협치를 하든 몸통이 아닌 꼬리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일단 네.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부산을 찾았을 때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서면이 어떻게 보면 뭐 선대위 추산인 거죠? 예, 선대위 추산이고 실제로도 뭐 방송상에서 나왔을 때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다라고 평가하신 분들이 많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모인 인원을 떠나서 관련돼서 그렇게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당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으로 추산을 할 수 있고요.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대방과 그리고 그 관련된 뭐 이렇게 개혁을 이루어낼 사람이 어느 정도 정당이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예. 의석수가 작은 당보다는 어느 정도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 좀 더 효율적인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후보께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나 당 장악력이나 통합의 리더십 이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계속 자신이 속해 있는 당이 119석이다. 또 안철수 후보는 속해 있는 당이 현재 39석이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우리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과정들이 어떠했냐를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119석이 아무리 있어도 그 안에 아시다시피 친문이니 비문이니 반문이니 뭐 예전에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반박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개파 정치로 갈갈이 좀 찢어져 있었던 거 잘 아실 거고 예. 그거 통합 못해서 여러 가지 무능한 야당의 모습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야당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해서 선거 때마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예. 과정 안에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도 맡았었고 본인이 안 되니 김상곤 비대위원장을 부르기도 했고 심지어 총선 앞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급히 수혈해서 또 치르기도 했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개헌을 못해서 또다시 제왕적 대통령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또 갖게 됐는데 그 제왕적 대통령이 정말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 자체가 통합과 그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니정당 얘기하는데 어차피 지금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고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안 후보님보다 낮다는 거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미니정당이 큰 정당이 될 수는 없지만 안철수라는 대통령이 배출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 정당만으로 국정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당을 완전히 탈피해서 당에 매몰되거나 당의 그 여러 계파에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건 바른정당이건 뭐 심지어 자유한국당이건 협치의 틀을 만들 수밖에 없는 후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바라보는 시대 정신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의석수건, 국민의당 의석수건 여러 가지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당의 숫자가 대선 후에 국민의당의 숫자로 그대로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도 짧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어쨌든 민주당이 안에 뭐 개파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해서 어쨌든 민주당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아직 그 개파가 있는지 없는지 다 떠나서 지금 비문 세력이라고 한 사람도 지금 박영선 의원 대표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대표를 적극적으로 당선시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화해고 지금 한가족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당에서 되게 그 분란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예전에 그 그냥 반대를 위하던 반대 세력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화합할 수 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시대,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맞을 수 있다. 반대하는 세력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 이 안철수 후보의 고민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진영 논리가 굳어지면 중도 보수,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선거가 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나라 선거 지형은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어떤 두 가지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도 쪽에 이제 좀 강화된 측면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선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제 중도의 어떤 입지 자체가 좀 약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이라는 게 일단 호남을 기반하고 있으면서 지금 영남의 표가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두 쪽의 지금 입장을 보면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즉, 호남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고 이런 정서가 강하다면 또 영남 쪽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통합을 해야 되고 또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들 이걸 요구하는 입장인데 그전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면 호남 이쪽에서 영남 쪽에서 올라가고 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쪽 올라가고 그게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지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가 뭔가 어떤 비전을 좀 제시를 해야 돼요. 아까 39석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사실은 이 제도적인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구조 속에서 39석을 가진 정당이나 120석 가진 정당이나 뭐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3분의 1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180석을 이상, 200석 이상 가지지 못하면 아무런 법안들을 독자적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어디와는 협치. 그렇죠. 협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협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가시적인 지금 뭔가 좀 외형물을 나타내야 돼요. 즉 안철수 후보도 국민이 이긴다라고만 말로 하지 말고 그러면 본인이 39석 가진 정당을 그냥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보다는 지금 국민 앞에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어떤 세력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들을 먼저 내놔야 된다 보거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적폐청산만 이야기를 하다가는 사실은 나머지 듣는 세력들은 이게 상해서 나중에 정권 잡으면 협조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반대만 하면 지금 같은 구조가 똑같이 가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입장들 또 민주당도 뭔가 입장을 좀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방금 뭐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적폐청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문재인 후보도 정치 신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의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비서실장 3가지 주요 직책을 두루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적폐청산을 얘기하실 때는 5년 전 적폐만 청산하실 건가요? 15년 전부터 10년까지 노무현 정권에 있었던 적폐는 전혀 없습니까? 그 적폐가 만약에 있다면
인정하고 그것도 청산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부터 예. 밝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재인 후보로 것은 돌아가. 아니 나왔으니까 예. 얘기를 예. 잠깐 드리는데요. 이 적폐를 청산하고 부패를 개혁하는 것은요. 의석수가 119석이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기존의 야당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기득권이 없고 과거 정치권에 빚진 게 없고 또 자신을 후보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정치 세력이 붙어 있는 그런 후보가 과연 본인에게도 적폐가 있을 수 있고 본인도 부패와 관련돼 있을 수 있는데 개혁의 칼날을 들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하셨으면 하고 예.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도의 길이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지형이 진보 아니면 보수로 갈려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진보는 X를 해야 되고 보수는 O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견고하게 이 당 저당 해가지고 왔던 것이 결국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끊임없이 싸움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죠.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또다시 자신이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것처럼 해서 그 남들의 적폐청산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 광장이 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안철수 후보도 중도를 포병하면서 이 중도의 정신. 그러니까 네.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안보나 법치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이고 경제, 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당과 후보가 예. 나와서 양쪽을 다 통합하고 협치하고 끊임없이 정쟁하는 그런 소모전을 알겠습니다. 좀 끝내자. 그 가치를 가지고 나온 거죠. 조 변호사님 30초만 하시고 아니, 이종구 씨. 20초만 아니 저희 제가 15초만 그거에 대한 제가 먼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출연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적폐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지금은 적폐를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통합으로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폐를 또 다시 이제 문제 삼는 건 조금 그러니까 이 시의성은 없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의 문제는 바로 지금 강 변호사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봐요. 강 변호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도를 표방하는 후보다. 지금 양쪽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도는 자신을 중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정치 철학, 비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아 이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길이다라고 네. 판단해주면 그것이 중도이지 내가 중도니까 아 내 중도 후보입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중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그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좀 아쉬운 점이 대단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햇볕 정책의 햇볕 정책을 물어봤을 때 햇볕 정책에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중도가 아니거든요. 햇볕 정책은 어떤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현실성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 햇빛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것이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것이 타당한 또 다른 길이다라고 여겨지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냥 예.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중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중도를 찍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아니냐. 좀 더 정확한 해명과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여기서 거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준비된 화면이 좀 있죠.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양각지에서 찾아주신 우리 태극기 부대 여러분, 이제 동남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남풍이 불면 제가 대선 판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서울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동남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차별 발언 논란? 성범죄 모의 논란?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아직 이제 그 발언이 어떤 여론조사 지표로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아마 다음 이제 이번 주 되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 결집 현상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에서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에서 일단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아지는 좀 올라갔죠. 이제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선거가 이제 되면서 결국 조금 보수들이 자신의 입장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차피 지금 홍준표 후보는 솔직히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자신입니다. 이 자신과 관련한 이 산을 넘지 못하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확장성에 굉장히 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젠더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지난번 그 여성은 하늘이 설거지만 하라고 뭐 내려준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 지금 그 과거 대학교 시절에 어떤 그런 성폭행 유사한 그런 행위에 대한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그 행위 자체도 문제겠지만 그 행위 자체를 또 해명하는 과정, 이게 보면 저는 조금 볼 때는 이제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직성의 문제 있는가. 지금 뭐 각 후보들 다들 정직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일단은 그 사람이 이제 말 자체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정직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터졌을 때 아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아니 자기가 쓴 회고록에 쓴 내용을 그것 자체를 본인 스스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걸 갖다가 내가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또 한번 제발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이 확장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저런 얘기들이 보수층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되겠죠.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사실은 보수층이라는 게 언제나 뭐 이 메인스트림 우리나라의 주류 사회 아니었습니까? 주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격을 좀 생각을 해요. 가령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맥락을 잇는 후보들을 보면 사실상 주류 적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대법관 출신의 이해창 후보 또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는 대기업, 그러니까 아무리 흑수저로 출발했지만 어쨌든 대기업 CEO 주류 중에도 핵심. 그렇죠. 대기업 CEO 이런 식의 어떤 주류 적자의 핵심들이었다. 이런 그 프라이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외국도 마찬가지다. 공화당의 후보들은 어떤 전통적인 뭐 정치 가문들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에서 사실은 굉장히 아웃사이더. 스스로 흑수저임을 얘기하고 스스로 서민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서민 시장만 유세를 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인스트림 주류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웃사이더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걸 꾹꾹 참고 그래도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서 보수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래도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후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좀 회복시켜 주리라라고 지켜보는데 이런 사건까지 딱 터지면 사실상 이 보수의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이라고 얘기했을 때 강남의 표심이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도움은 되지 않겠죠. 하나 위안 삼을 수 있는 건 시기예요. 이 사건이 만약에 D-5,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그런 기간 바로 직전에 터졌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해명하고 하는 것들이 확산되지도 못하고 여론의 흐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다. 지금 그나마 위안되는 건 D-한 18일, 17일 이 정도에 터졌기 때문에 그래도 해명하고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여론에 반영하는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또는 뭐 동남풍 말씀하셨지만 동남풍이 지금 불고 있다. TK가 좀 더 회복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그래도 공유될 수 있는 시점에서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홍준표 후보가 이거를 어떻게 사실은 진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사과 그리고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또는 넘어가자라는 정도의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뭐 오늘 토론회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조 변호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쪽의 반응이 너무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냐. 그게 다른 후보님들도 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이제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후보들한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비율을 나눌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에 관련된 억울한 주장이나 비난에 대해서 이게 밝히는 부분이 초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홍준표 지사에 관련된 홍준표 후보에 관련된 이 논란에 관련돼서는 굳이 우리가 공격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다 잘못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본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같은 후보라고 해서 또다시 비방의 수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변호사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문재인 후보께서 그리고 또 여성층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께서 이런 일을 들으면 사실 저는 펄펄 뛰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고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런 측면보다는 홍준표라는 후보가 보수표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서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하고 자신이 1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선거 지형 때문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요.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 모든 캠프가 정말 총공격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말 진지하게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사퇴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홍준표 뭐 대지 흥분제 이렇게 자막이 주로 달리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강간 미수 방조예요. 약물을 이용한 강간 미수 방조라고 제목이 달려야 됩니다. 어린 여대생 한 명을 가지고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돼지에게나 먹이는 약물을 몰래 술에 타서 먹여서 그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했고 그 과정에 홍준표 후보도 관여가 됐고 그것을 심지어 아무렇지 않은 어린 남자 대학생들이 모여서 한번 좀 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그런 치기 어린 그런 재밌는 일화인 양 버젓이 책에다 쓰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용서를 구하는 태도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요. 예. 더 화가 나는 것은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얘기하는 이유는 홍준표 후보 개인에 대한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홍준표라는 후보는 자신이 보수를 대변한다고 해서 나온 대통령 후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보수의 가치가 과연 이런 것인가? 여성을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약물을 먹여서 어린 여대생을 강간하기로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보수입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는 좀 더 품격 있고 반듯하고 이런 어떤 인물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보수의 속성과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수를 대변한다는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지 흥분제가 나오고 강간 미수가 나오고 이런 후보는 우리 정말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고 이번 기회에 보수를 지지하는 층들도 보수를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을 싹 물갈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유승민 후보 얘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인터뷰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후보 지지율, 당 지지율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저는 지금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론조사 1등 나오는 사람 혼자 출마하면 그건 뭐 대통령 선거 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저는 민주주의 아주 기본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이렇게 주장해서 오래전에 그런 말을 잠시 믿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원칙 있는 연대 내지는 원칙 있는 단일화 맞지가 않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유승민 후보에게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완주할 거냐 그렇죠. 이 네. 문제거든요. 아마 이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죠. 예. 사실 뭐 선거라는 게 표를 까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나타난 여론조사만 가지고 지금 합법적으로 뽑힌 후보를 내려와라 이런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또 바른정당 자체도 과연 이제 그 유승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냐 뭐 이런 또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거고 이거 아마 억울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결국 이제 정치라는 게 성적표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후보들이 뭐 30% 뭐 10% 하다가 30% 올라가면 다 예. 사람도 몰리고 그냥 그 후보가 다 위대해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30%라는 후보가 10% 떨어지면 언제 그러냐는데 다 또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결국 그게 정치의 현실적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거라는 게 표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유승민 후보가 지금 과연 완주만을 고집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본인의 정책인 위상뿐만 아니라 이제 바른정당 다른 의원들 전체의 어떤 앞으로 진로와 연결되는 문제 당을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 자, 그렇다면 이제는 과연 그러면 정권의 끝까지 가서 그냥 정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만으로 그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예. 아니면 뭔가 정권 창출을 정권에 참여해서 뭐 할 것이냐 이 결단을 조금 내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자면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지금 이제 본인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과연 바른정당이 제대로 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을까? 예. 그럼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의원총회를 한다면 유승민 후보가 가서 정당의 의원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게 또 리더십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가면 뭐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 모아놔놓고 정말 피를 토하면서 의원들한테 정말 저 자신 있고 해볼만 합니다라고 설득해야 돼요. 후보 본인이 직접 그렇죠. 왜냐하면 나서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선거운동 하지도 않고 예. 지금 뭐 후보는 후보대로 뭐 그 사람들 욕하고
이거는 오히려 뭐 자중질환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은 저조한 득표를 했을 경우에 재정은 악화될 것이고 그렇죠. 이후에 바른정당의 뭐 앞날이랄까요? 그렇죠. 이런 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미 다 그 역사에 겪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실 그때 기억합니다. 3월 달에 광주에서 갑자기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 때문에 굉장히 언론이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후보가 굉장히 집중해서 올라갈 것 같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또 흔들고 후단협 생기고 외부에서 정몽준 후보 데려와서 또 단일화시키고 뭐 하는 그 과정처럼 사실은 이번에도 당내 의원들이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현종 위원 말씀 그대로 똑같습니다. 뜻은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 후보 리더십이에요. 지금 당내의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또 리더십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면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또는 물밑 협상도 계속 해야 된다. 협치와 연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다른 당 후보들과의 연정도 미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MBN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8시에요. 3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관심.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